건조했다. 국제해사기구가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대기 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세계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연료유의 황화물량 상한선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면서 각국 선주들이 컨테이너선 및 대형 유조선 등을 친환경 LNG 연료 추진선으로 발주하고 있고, LNG 자체를 실어나르는 운반선 수주도 크게 늘고 있다. 현대상호중공업은 싱가포르 EPS사가 발주한 24,800 TU급 컨테이너선의 시운전을 최근에 선주 등 130여 명이 승선한 가운데 마무리하고 오는 9월 15일 인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선박은 길이 366m, 폭 51m, 깊이 29.9m 규모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세계 최초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다. 현대상호는 2018년 4월 EPS사로부터 같은 선박 총 6척을 수주해 건조하고 있다. 2022년 3분기까지 모두 인도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자동차 업종에서 전기차가 각광받듯이 조선업에서는 LNG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들이 주목받고 있다며, 현대중공업 그룹은 지금까지 벌크선, 탱커, 컨테이너선 등 여러 선종에서 총 44척의 LNG 추진 선박을 수주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2018년 7월에는 세계 최초로 LNG 추진 대형 유조선을 인도했다. 이번에 건조한 컨테이너 선박에는 12,000세제곱미터급 대형 LNG 연료 탱크를 탑재해 1회 충전만으로 아시아와 유럽 항로를 왕복 운항할 수 있다. 친환경 LNG는 셰일가스 열풍으로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올해 가속화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선박 환경 규제 강화로 지난 50여 년간 선박 연료로 쓰여온 중유를 대체하는 새로운 선박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 조선사들도 LNG 운반선 및 LNG 연료 추진 선박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LNG 바지선 2척, LNG 부유식 제기화 시설 1척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LNG 연료 추진 원유 운반선 22척을 수주하는 등 그동안 총 151척의 LNG 관련 선박을 수주했다. 업계는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 고효율 선박 설계 능력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LNG를 필두로 한국 조선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반면 현대상호중공업보다 7개월 앞서 2017년 9월 프랑스 CMA CGM이 중국에 발주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9개월째 건조가 지연되고 있다. CMA CGM은 현대상호중공업 LNG 추진 컨테이너선의 용선사이기도 하다. 이 선박은 작년 11월에 원래 인도돼야 했지만 아직도 도쿄에서 잠자고 있다. 1년 가까이 인도 지연이 발생했다. 당초 후동중하와 상하이와이 가오조선이 수주했다가 기술력 부족을 이유로 포기하면서 건조업체가 SCS조선으로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선주사인 CMA CGM은 운영상의 손실을 조선소 측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상적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기술적인 완성도도 선주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납기 지연으로 한국 조선사들과의 LNG선 기술 격차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8년 6월 중국 국영조선사인 후동중화가 건조한 LNG선 글래드스토너가 호주 앞바다에서 엔진 고장으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한 것도 중국산 LNG선에 대한 선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물량을 선물로 계약하는 LNG 거래의 특성상 선주들은 선박의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며 조선업 경쟁력은 정상인도 능력에 나온다고 말했다. 중국 조선사가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정상적 인도에 실패한 것을 놓고 기술 경쟁력의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시장에서 중국 조선사들은 한국 조선사들의 경쟁자가 되지 못하며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뛰어난 건조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14일 조선업 기술 경쟁의 핵심은 정상 인도 능력이라며 한 달가량 조기 인도를 하는 한국 조선사들과 달리 중국 조선사들은 정상 인도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중국 상하이와이 가오차오조선은 2017년 11월 프랑스의 컨테이너 해운사 CMA CGM에서 LNG 추진 방식의 23,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4척 수주했다. 첫 선박을 2019년 11월 인도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 첫 선박은 인도 기한이 2차례 미뤄져 2020년 7월로 연기됐다. 그러나 아직 가스 시운전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박 연구원은 인도 지연이 거의 1년에 가까운 상황이므로 CMA CGM은 운영상의 손실을 조선사에 떠넘기려 할 것이라며 선박의 기술적 완성도 역시 최초 선주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못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상하이와이 가오차오조선의 인도 지연이 중국 조선사들의 정상 인도 능력 부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봤다. 상하이와이 가오차오조선은 CMA CGM의 컨테이너 화물창 변경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선박 건조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중국 조선사들은 선박의 기본 설계 능력이 부족해 선주사들이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 정상 인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인도 실적에 주목했다. 관이 차기 총리로서 가장 유력하게 부상했다. 7년 8개월간 아베 정권의 2등의 역할을 수행한 스가 관방장관의 향후 정책관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오늘 나 자신도 총재 선거를 위해 회견을 열겠다.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당내 파벌들의 지지를 받으며 총리 당선이 유력하다. 집권 자민당 내 7개 파벌 가운데 5개 파벌이 스가 관방장관을 총재 선거에서 지지하겠다고 표명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가 된다. 아베 총리가 남기고 간 한일 관계 과제는 산더미다. 국회의원표 약 70%를 차지한다. 반도체 소재 세계를 둘러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문제, 강제징용 관련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 배상 문제 등이 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 관련 이달 초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주식에 대한 압류 명령이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 기업 자산 압류가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연일 정례 기자회견 가지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지난달 4일에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히 국제법 위반이다며 현금화에 도달하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로서는 향후 구체적 대응을 밝히는 것은 삼가겠으나 관계 기업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그가 정부 대변인으로서 아베 정권의 입장을 설명했다고는 하나 기본적인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스가 정권이 출범하더라도 한일 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장은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에 비해 이념적 신념이 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가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고 적어도 현상 유지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1년 임기의 과도적 내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한일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외교 소식통도 근본적으로는 아베 내각을 잇는 연장 정권이기에 한일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1월 말로 추진 중인 한국 개최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등 올해 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니혼 게이제이 신문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개선,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의 실적을 강조했다. 버블 붕괴 후 최선의 상태까지 이끌 수 있었다. 큰 성과다라고 말했다. 주가와 취업자 수, 땅값 등 변화도 수치를 거론하며 지켜세웠다. 아베 정권은 엔화 약세, 주가 상승, 고용 개선 등으로 시장에서 일정 부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와 함께 총리 관저에서 경제 정책을 이끌어왔다.
따라서 아베 정권의 실적은 스가 관방장관의 평가로 이어진다. 그는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관방장관으로서 아베 총리를 지지해왔다. 1차 아베 정권에서도 총무상 등을 역임했다. 특히 주요 파벌들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스가 관방장관이 아베 정권의 정책을 지속할 것을 기대하며 지지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증시는 스가 관방장관의 출마 의향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시장은 그가 총리가 되면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안도하고 있다. 따라서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노믹스를 지속할 공산이 크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대규모 금융 완화도 계속될 전망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지금까지 아베 정권의 대변인으로서 대규모 금융 완화를 지지해왔다. 그는 정부, 일본은행 일체로 금융정책을 일본은행에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가 관방장관의 총재 선거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키타현 출신인 그는 1996년 중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후 오부치파에 소속했다. 이후 고치카이로 옮겼으나 2009년 고가 파파를 탈퇴했다. 파벌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많은 의원을 거느린 거대 파벌이 총재 선거를 주도한다. 국회의원 표가 많을수록 총재를 배출하기 쉽다. 따라서 투표에 발판이 부족한 무파벌 후보가 당선되기는 어렵다. 이번 스가 관방장관의 경우에는 아베 총리와 아소 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 등 주요 파벌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그를 지지해 파벌들의 표를 얻을 수 있었다. 아베 총리는 공식으로 스가 관방장관 지지를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2일 니카이파 간부에게 총재 선거와 관련 호소다파는 잘 정리됐다고 말했다. 호소다파는 현재는 무파벌인 아베 총리의 출신 파벌이